자, 범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사건들? 맞아요. 그런데요, 범죄가 대체 뭐냐고 딱 정의 내리는 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거든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범죄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걸 짚어보고요. 그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또 사회에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낙인의 힘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범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보통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 법이라는 게 과연 누가 또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어떤 행동을 범죄로 만드는 진짜 기준은 뭘까요? 그냥 법전에 쓰여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얼마나 해로운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합법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만 매년 40만 명 넘게 사망에 이르게 해요. 다른 한쪽엔 헤로인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근데 사망자 수는 훨씬 적어요. 자, 그럼 뭐가 더 해로운 걸까요? 이걸 보면 법의 잣대라는 게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의 정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범죄학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그 시선을 한번 개인의 내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내면을 향한 탐구입니다. 그럼 혹시 범죄의 원인이 그냥 그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닐까요? 초기 범죄학에서는요, 바로 이 범죄자 개인의 생물학적 또 심리학적 특징에서 답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범죄는 그냥 나쁜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내적, 외적인 힘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찾아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범죄자들은 평균적으로 뇌의 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의 회백질이 좀 적더라는 결과도 있고요.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생물학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내면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바로 이 사회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시카고 학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라는 환경에서 찾은 거죠. 왜 유독 특정 지역에서만 범죄율이 높을까? 이걸 분석하면서 범죄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해체 이론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약하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같은 통제력이 없는 동네에서 범죄가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범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사와서 서로 잘 모르는 동네는 범죄를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행이 자라라는 자연적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긴장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합법적으로 성공할 길이 막혀 있을 때 바로 그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환경이 범죄를 낳는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또 한번 확 비틀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이나 사회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바로 그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세상에 원래부터 범죄인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 건 우리 사회가 저건 나쁜 짓이야, 저 사람은 범죄자야 라고 딱지를 붙이고, 즉 낙인을 찍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초점이 범죄자에서 사회의 반영으로 확 넘어가는 겁니다. 에드윈 서덜랜드가 말한 화이트 칼라 범죄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이런 범죄들은 사회의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도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큰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범죄는 그냥 슬쩍 넘어가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범죄라는 낙인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인데요. 한번 범죄자라는 공식적인 꼬리표, 즉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도 어렵고 집 구하기도 어렵고 사회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회가 너는 범죄자야 라고 기대하는 그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심지어 시스템의 문제까지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좌파 현실주의라는 관점이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범죄의 사각형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범죄를 이해하려면 어느 한쪽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국가, 즉 경찰이나 법원 같은 기관과 일반 대중, 즉 우리 사회까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네 꼭지점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분석해야만 비로소 진짜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생물학적 이론이든 사회학적 이론이든 아니면 낙인 이론이든 단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이 복잡한 범죄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범죄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범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